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의 정책연구소가 세계 주요국 설문조사를 거쳐 일에 대한 세계의 생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동의한 한국인 응답자의 비율이 1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비율이 18개 대상국 중 가장 낮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같은 맥락에서 성공하려면 운이 뒷받침돼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열심히 일하는 만큼 운도 중요하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무려 70%, 18개 대상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그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죠. 열심히 해도 그것만으론 성공하기 어렵다. 노력만큼 운도 중요하다. 이제는 당연하게 통용되는 말들인데요. 이런 인식은 직간접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들이겠죠. 더 이상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 사회에서 성공이 분명 더 멀고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매일 다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대단한 성공은 아닐지 몰라도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8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 길고양이와 관련된 국내외 뉴스와 정보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보고요.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 이 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한다는 공급 대책과 9월에 진행되는 뉴홈의 사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 텐데요. 오늘은 가을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흰 이슬이라는 뜻으로 밤에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떨어져서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데서 유래했는데요. 24절기 중 15번째인 이 절기는 무엇일까요? 퀴즈가 좀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서 힌트 드릴게요. 새 이름하고도 같습니다. 이제 너무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 연구소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팩트체크 주제가 길고양이에요. 길고양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번 주 길고양이에 관련해서 눈길을 끈 뉴스가 두 가지 있었는데요. 하나는 충남 천안시 의회가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이런 뉴스가 보도가 돼서 찬반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고요. 또 하나는 어제 전해진 소식인데요. 호주 정부가 길고양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런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길고양이를 보호하겠다고 하고 호주에서는 전쟁을 선포했다고 하는 건데 뭔가 상황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해요. 일단 호주 이야기부터 살펴볼까요? 호주의 유력 일간지인 시드니 모닝 헤럴드 어제자 보도에 따르면요. 어제가 호주의 국가 멸종 위기종의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호주 환경부 장관은 길고양이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호주는 세계적으로 토착 생물들이 가장 빨리 멸종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지 개간, 개발 등 인간에 의한 서식지 파괴와 더불어 야생화된 개와 고양이의 습격이 토착 야생동물이 사라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호주 국립대 연구에 따르면 길고양이는 호주에서 연간 5억 4,600만 마리의 동물을 죽이며 그중 3억 2,300만 마리가
토착 동물이라고 합니다. 호주 환경부 장관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토종 동물이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좀 얘기를 좀 옮겨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고양이는 최근 호주에서 일어난 2번의 멸종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호주가 세계 포유류 멸종의 수도가 된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저는 야생 고양이가 없는 호주를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멸종 위기에 처한 귀중한 종을 보호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장 큰 살인자 중 하나에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들고양이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비장한데요. 호주의 고양이와의 전쟁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첫 번째로는 반려목적 고양이의 야간 통행 금지, 즉 기르는 고양이가 밤에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하고요. 그리고 중성화, 가구당 사육할 수 있는 고양이 수 제한, 이걸 설정하는 건데요. 네. 계획 초안에는 고양이가 없는 울타리로 둘러쳐진 지역과 섬 안식처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야생 고양이 사격 프로그램을 시험하고 미끼 사용을 늘리며 야생에서 잡힌 고양이를 안락사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길고양이가 다른 야생동물들을 사냥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현지 보도를 보면 환경단체들도 이 계획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마라도에서 고양이를 반출하는 시도가 있었잖아요. 이 네. 희귀종새를 사냥한다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지난 3월 마라도에서는 길고양이 45마리가 포획돼서 제주 본섬으로 이송됐습니다. 마라도에는 천연 기념물이자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뿔새오리가 날아와서 번식을 하는데요. 섬에 살고 있는 고양이들이 이 뿔새오리를 사냥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섬에 들어온 고양이 때문에 멸종 위기종의 멸종이 가속화된다는 문화재청 등의 논리와 정확한 실태 조사가 우선이다, 이런 동물권 단체의 주장이 부딪혔지만 결국 길고양이 반출로 기결이 됐었습니다. 네. 천안시 조례 이야기를 좀 짚어보죠. 언론들이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 보호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이건 사실인가요? 천안시 의회의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 이 주요 내용은 천안 시민이 길고양이와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시장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시장이 3년마다 길고양이 보호 관리 계획을 세우고 길고양이 개체수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고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파악한 결과 길고양이 보호 조례로 이름 붙은 관련 조례는 없습니다. 네. 천안시의 해당 조례가 첫 사례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과 급식소 설치 의무를 규정한 다른 조례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서울 강동구는 2013년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조례, 이런 걸 제정을 했고요. 2013년 조례에는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고 2017년 개정 때 급식소 설치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후 전국 수많은 지자체로 같은 내용의 조례가 확산이 됐고요. 내용 면으로 봤을 때는 전국 최초라고 하기에는 좀 멋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고양이는 1급 유해조수라고 언급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건 사실인가요? 지난 6일자 2대12 보도 보호해야 유해조수 길고양이 조례안에 찬반대, 이런 제목 기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반대 측 의견 중 하나로 야생 고양이는 번식력이 엄청나서 세계적으로 유해조수로 지정됐다. 한국 역시 야생 고양이는 1급 유해조수로 지정돼 있다. 왜 고양이만 유독 세금으로 중성화시키고 밥 주면서 보호해야 하냐, 이런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네. 일단 유해조수는 현재 쓰이지 않는 용어고요. 현재는 유해 야생동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야생생물법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이걸 유해 야생동물로 정의를 하는데요. 네. 고양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같은 법에서
관리 대상인 야생화된 동물 이걸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버려지거나 달아나서 야생화된 가축이나 반려동물로 인해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해서 그 가축이나 반려동물을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고양이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환경부 고시는 야생동물 및 그 알, 새끼, 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는 포획할 수 있다는 말이군요. 네. 네, 그런데 얼마 전 새를 다루는 유튜버가 길고양이 문제를 다룬 동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네, 현재 시행 중인 길고양이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길고양이 관리 정책의 큰 줄기는 포획, 중성화, 다시 방사 이렇게 이어지는 TNR이라고 부르는 정책인데요. 근데 이 정책으로는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지 못하고 고양이의 사냥 본능도 억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도시에 살고 있는 새를 해친다면 이 앞에서 살폈던 이 야생 생물법에 따라서 고양이를 포획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이 동물보호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는데요. 이 동물보호법은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하면 지자체가 구조 내지는 보호할 수 있도록 정하는데요. 길고양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14조를 보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를 조절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 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네. 길고양이는 원래 길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따로 구조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가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준다면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라서 포획 후 조치돼야 할 대상이 되긴 하는데요. 그런데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서 자생적으로 살아간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그냥 사람 곁에서 살아가는 따로 구조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정의가 됩니다. 근데 길고양이를 함부로 죽이거나 고통을 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처벌이 됩니다. 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인데요. 야생생물법은 환경부 소관이고 동물보호법은 농식품부 소관이에요. 길고양이가 도심에서 야생동물을 해쳤을 때 그 고양이를 포획할 거냐 이런 문제에서 지금 환경부의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즉 중성화 수술 후 재방사가 현재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의 핵심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왜 나오는 거예요? 이 TNR 중성화 정책이 개체수를 줄이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성화율이 고양이 군집의 70%를 넘겨야 하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해 2월 성명을 통해서 TNR로 개체수 증가를 막으려면 지역 내 중성화 개체 비율이 75%를 넘겨야 하지만 서울 등 광역시 중성화 비율은 13% 이하에 그친다.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중성화 수술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연내에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길에 사는 고양이도 생명이니까 잘 살 수 있도록 먹이를 주고 보살펴야 된다. 이런 주장하고 고양이는 원래 반려동물이므로 길에서 사는 게 행복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네. 좀 건강한 공론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팩트 연구소 뉴스톱의 산정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주택시장의 기본 상식과 이슈를 살펴보는 언젠가 내 집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 주택시장과 관련해서 눈여겨볼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하기로 한 공급 대책이 있고요. 또 9월 뉴홈 사전 청약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소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요즘 공사비가 상승해서 뭐 아파트 짓기가 어렵다고 하고 주택 건설 사업도 크게 위축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뭐 2, 3년 후에 공급 물량이 급감할 전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 공사비 올라가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재 중심으로 올랐는데 네. 최근에는 인건비 중심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공사비 상승폭이 최근이 좀 더 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공사비 때문만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주택 공급을 쉽게 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에요. 네. 청약을 해도 청약이 좀 안 되는 편이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평년 대비해서 공급 물량이 50%나 줄어버려서 원래 연초에는 올해도 30만 호 넘는 주택 분양을 할 거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30만 호 넘는 물량이 상반기 하반기 나누면 15만 호씩은 가야 되는데 네. 지금 9만 호 남짓 분양했기 때문에 목표 대비 반토막이어가지고 이게 결국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데요. 2, 3년 후에 준공됐을 때는 그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공급 계획에도 큰 차질이 있을 것 같고 또 이러다가 집값이 또 오르는 건 아닌가. 사실 시장의 불안감이 좀 커질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부가 추석 전에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소식은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도 그 9월 위기설이 없다고 그 최상목 경제수석이 먼저 발표를 했고 네. 그 발표 이후에 곧바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또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9월 위기설이라는 것과 주택 공급 대책이 좀 엮여져 있어가지고 의아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네네. 사실은 그 주택 공급 대책 중에서 윤 정부 주택 공급의 핵심은 뉴홈이라고 불리는 공공분양주택 50만 호인데요. 네. 아시겠지만 최근에 LH 사태나 여러 가지 공공 관련 예산 감소로 인해 가지고 이런 올해 LH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이 평년에 계획의 한 5분의 1 정도로 엄청 줄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주택 공급의 그 부족을 야기하는 게 민영 주택 시장의 위축도 있지만 공공도 지금은 제속도를 못 내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 달에 그 부족한 공공 공급 대책을 포함해가지고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뭐 추석 전에 내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근데 뭐 임대주택 공급은 더 위축되고 있는 분위기라면서요. 네, 임대시장은 이게 23년 예산 협의할 때부터 노이즈가 한번 있었는데 임대시장으로 관련하는 그 공공시장으로 가는 주택 관련 예산이 22조 원 수준인데 이게 16조로 줄어서 그 당시에도 5, 6조 원 빠졌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줄었다 이런 거였는데요. 네. 내년도 예산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5%밖에 증액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감소된 수준에서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정부 대비해서 주택 그 공공 분양주택은 3배 이상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량은 3배 이상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돈은 줄였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리고 올해도 성과만 놓고 보면은 공공 공급주택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줄어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 정책을 발표하는 거랑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의 정합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 비판이 목소리가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건데 사실 임대주택 공급은 안 하는 분위기다. 이러면 앞으로 시장은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네, 지금 주택가격 상승하는 게 임대주택 공급 감소라든가 아니면은 분양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 시장이 위축되니까 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건데요. 네네. 근데 지금 공급 기반이 그러니까 문정부 말기 때의 주택 공급 정책은 3기 신도시로 대표되는 그 정책이었고 네네. 그거를 발표하면서 210만 호를 얘기했었고요.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공약 때 250만 호였는데 작년 8월 달에 280만 호 이렇게 굉장히 큰 숫자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1년 지났지 않습니까? 1년 지났는데 여기에 있는 그런 숫자들이 안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게 맞냐? 이런 의구심들이 조금 시장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네. 이게 그렇지 않아도 주택 가격이 어쨌든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는 국면에서 가격 상승을 더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활용될 것 같다. 그런 우려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특례론 같은 프로그램으로 상승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이거는 정말 다른 얘기인데요. 네네.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가 그 가계대출 규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그 기준선인 40%를 넘어서 한국 가계가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주택 가격이 급락을 했거든요. 네. 이론적으로 돈이 있어야 집을 사는데 대출받고
이제 집을 구매를 해야 되지만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어가니까 일반적으로는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이 냉각되는 걸 막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네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특례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중요한 이유는 웬만한 프로그램 중에서 이렇게 특례론처럼 컸던 프로그램은 역사상 없었어요. 네. 그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규모는 44조 원인데 이 44조 원이라는 규모는 1년 가계대출 순증액이 약 60조 원 정도가 평년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거를 DSR 적용을 받지 않고 50년 만기 대출을 허용하고 그리고 소득 무제한도 받을 수 있고 청약이든 기존 주택이든 모든 주택에 다 적용될 수 있도록 돌리다 보니까 네. 이게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4개월 정도간의 엄청난 수요 확대로 이어지면서 이게 시장을 돌려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은 분들이 내년 시장이라든가 이후 시장을 얘기할 때 기준금리를 어떻게 될 것 같냐, 주택 공급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현재는 이런 거시 지표로 인해서 주택 시장이 돌아간다기보다는 특례론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은 거시지표 위에서 운영이 되거든요. 네. 거시지표가 금리가 높던 특례론은 금리를 낮춰버리면 되고 가계대출 DSR 기준을 적용을 하면은 특례론은 그런 기준을 회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내년에도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가 내년 시장 전망하는 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된 것 같아서 네. 그 시장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산 가격의 결정 요인들이 있는데 공급도 보고 대출도 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는 이런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되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거라서 예측하기가 좀 어렵겠어요. 네, 그 정책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대규모 정책을 썼던 게 어떻게 보면은 2020년대 들어선 처음인 것 같고요. 이미 외국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시장이 위험해지면은 자산 매입해주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썼는데 뭐 대표적인 게 그 연준에서 썼던 QE라고 하는 양적 완화, 네. 1, 2차 이런 것들이 다 채권 매입을 해주는 건데요. 한국 부동산에도 이와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이 도입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해외에서도 이런 게 도입됐을 때 막 갑론을박이 많았었어요. 정상적인 시장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개입해서 네. 개입해서 그 가격의 그 인위적인 그 조정, 특히 상승을 갖고 오는데 네. 이런 조작적 상승을 하는 게 맞냐 이런 논란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22년 하반기에는 급락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긴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커서 그 하락을 막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강제 상승을 견인하는 수준까지 갔고 이걸 매년 써야 된다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러운 시장 논리가 사라지거든요. 그럼 거품이 지금, 생기겠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공급 물량이 반토막 날 정도로 줄면 올해 예정된 공공 분양, 공공 임대주택들은 상대적으로 더 인기를 누릴 수 있겠네요. 네, 아시겠지만 주택 분양 관련 규제가 다 해소가 되면서 네. 일반 지역에서는 민간 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전부 해소가 됐고요. 그래서 분양 가격이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면서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올랐는데 그래도 또 청약률은 높아요. 그거가 네. 청약 시장이 그 실수요로만 구성이 됐을 때는 네. 수요가 너무 적어서 미분양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22년 9월, 11월, 그다음에 1월 달, 6월 달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제도를 개선을 하면서 현재는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도 청약 가능하고 네. 1순위 청약자도 종전주택 처분 조건이었는데 이제는 처분 없이 청약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분양권의 전매를 허용해 주면서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수요가 늘어서 청약 시장이 좋아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방 청약이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아요. 네. 그리고 공공택지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3기 신도시인데 3기 신도시는 본격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은 사전 청약을 하고요. 네. 2기 신도시는 다 조성돼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잔여 필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그거를 묶어서 3번 하는데 6월, 9월, 12월에 하고요. 네. 6월 사전 청약할 때도 정말 엄청난 인기였는데 그 9월은 합쳐서 3,000세대 조금 넘으니까 물량이 안 많아 보이긴 하지만은 네. 그거 9월 사전 청약도 엄청난 인기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2월에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런 스케줄들 좀 챙기시면서 그 청약 시장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에서 공급되는 건 어느 지역
지역들이 있나요? 네, 그 6월에도 서울에 공급되는 유일한 지역이 그 서울은 3기 신도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내부 공공택지에만 공급하는 게 당시에 강동구 고덕지구였는데 이번에는 마곡 신도시가 MB정부 때 개발한 공공택지거든요. 네. 그래서 마곡에 있는 한 개 블럭이 공급이 될 예정이고 사업 주체도 서울도시공사가 합니다. 근데 서울도시공사는 올해 어떤 그 주택 공급의 철학을 좀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통상 주택을 분양하게 되면은 땅이랑 건물을 같이 분양하는데 네. 서울도시공사는 토지는 서울시가 보유를 하고 네. 그리고 토지 임대부, 토지 임차료를 40년간 내라 이런 컨셉으로 주택만 분양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반값 아파트도 아니고 4분의 1값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에 했던 고덕지구 분양에서도 엄청난 인기였는데 9월 마곡지구에서도 분양할 것 같고요. 이런 토지 임대부 주택이 MB 때부터 도입이 됐었는데 많은 분들이 토지 임대를 짧게 하시는 걸로 생각하시지만 요즘은 40년 플러스 재건축 플러스 40년을 허용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그 집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영구주택이네요, 거의. 맞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싱가포르 수준의 100년 임대주택인데 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보면서 좀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좀 꺼림직하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이번 달 사전 청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심리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게 맞는데 LH가 공급하거나 SH 등등 공공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의 가격이 일반 옆에 있는 그런 민영 아파트 시세보다 60% 레벨, 70% 레벨로 낮은 가격에 분양이 된다면은 네. 6월 때 증명됐듯이 6월도 4월에 있었던 검다 안단태 사고 이후에 분양하는 거였지만 인기가 좋았었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게 지어지고 있는 주택에서부터는 그 위기 관리가 된다고 시장에서 생각할 거기 때문에 네. 9월 청약도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또 주목해 볼 대목이 신생아 특별 공급을 신설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그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주요 OECD 국가의 최저를 향해서 내리달리고 있고 네. 얼마 전에 발표됐던 6월 그 합계 출산율 통계에서도 드디어 0.70명을 기록을 해서 네. 좀만 더 내려가면 0.6명대로 내려가고요. 네. 서울 출산율은 아시겠지만 0.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출산율이 너무 낮아지는 부분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4년 예산에 그 신생아 특공과 주택공급 지원 예산이 3조 원 플러스 증액이 돼서 약 9조 원짜리 프로그램이 또 돌아가요. 네. 그래서 이거는 특례보금자리처럼 44조짜리는 아니지만 꽤 강력한 규모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신생아 특공이라는 게 그래서 생겼습니다. 공공분양에서는 신생아 특공을 앞으로 연간 3만 호씩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종전에 우리가 특공이라고 하면은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인부양, 기관추천 등 네. 5대 특공이 있었는데 이제는 신생아 특공이 그 한 자리를 딱 차지하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특공이 될 것 같고요. 신생아라는 게 그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마이너스 2년 차, 그러니까는 직전 2년에 출산한 경우를 신생아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게 되면은 개정 이후에 공급하는 올해 12월부터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근 직전 2년 안에 출산을 한 가구는 이 디테일한 내용이 또 나오겠지만 나오면은 꼭 체크하셔가지고 네. 찾아서 그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특공 물량을 더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의 특공 물량 중에서 일부를 또 신생아 특공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한쪽에서는 또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청약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안타깝지만 청약 네. 제도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 왔는데 네. 그 시대가 추구하는 바가 청약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최근 2011년에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2011년도에 다자녀 특공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3명 이상의 자녀를 안 낳는 분위기다 보니까 네. 2명까지만 낳으니까 다자녀를 만들어서 3명은 혜택을 주자 했는데 불과 12년 만에 이제는 자녀를 너무 안 낳으니까 무자녀가 돼버리니까 네. 출산을 한다면 일단 무조건 집을 주겠다. 네. 이러면서 출산 특공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그럼 좀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생애 최초하고 신혼부부는 비중도 높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평생 집이 없으셨던 분들이 결혼을 하면은 신혼부부이면서 생초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부터 중복이 됐었는데 그래서 생초 신혼부부에서 약간씩 빼서 그 출산 특공으로 배치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청약제도는 과거에 가점제 추첨제 그 변경할 때도 그렇고 네. 어떻게 정책을 가져가더라도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네. 이건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죄송스럽지만 운때가 맞아야 되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애를 늦게 낳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보면서 네. 날짜를 길일이 그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 조정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9월과 이제 다음은 12월인데요. 이번 사전 청약의 기회가 어떤 분들에게 유리할까요? 뭐 어떻게 준비하면 돼요?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그 청약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은 이런 공공분양주택과 민간분양주택을 구분 없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이런 분양주택의 청약제도의 전반적인 그 추세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냐면은 특별 공급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 공급의 그 비중이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85%이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하지 않은 가구는 일반 분양으로만 가야 되는데 그 비중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특별 공급은 말씀드렸다시피 생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인부양, 기관추천 그리고 이번에 신생아 출산, 신생아 특공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소양은 뭐냐면은 내가 어느 특공에 부합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네. 그리고 그 특공에서 원하는 그 당첨자 선정 방식은 무엇인가. 이거를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에서도 특공 비중이 지금 50%가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청약은 다 특공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이 그 청약 통장에 가입하셨을 때 이런 공공주택들은 이런 특별 공급에 해당하는 85%는 특공 방식으로 그 선정을 하지만요. 네.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도 15%는 있잖아요. 이 15%는 순위 순차 방식으로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순위 순차 방식이라는 거는 통장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네. 청약 그 대금이 납입이 되잖아요. 네. 그 납입 횟수와 누적 납입액에 따라서 그 네. 순위 순차 위에서부터 내려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는 어떤 지역은 2,400만 원이 필요하다. 그건 월에 10만 원씩 인정을 해주니까 20년의 그 납입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요. 네. 그 납입 금액의 그 추세를 보면서 자기가 납입한 액수를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일반 공급으로 했을 때 될지 안 될지 등등을 좀 따져보시면서 청약도 좀 전략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공공 분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특별 공급화 될 겁니다. 이번에도 신생아 특공 신설되고 한 것처럼 그래서 이런 특별 공급에 해당되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뉴홈이 더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최근 청약 시장이 진짜 지나치게 과열된 분위기잖아요. 네. 분양가가 이렇게 치솟아도 흥행하는 이런 청약 열기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네, 지금 청약 열기는 일부 지역은 과열이고 일부 지역은 너무 냉각돼 있어서 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과열되는 지역의 이유를 들어보면 결국은 서울 및 서울 근교 지역에 청약 과열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청약이 과열된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청약제도에 손을 봤기 때문인데 핵심은 실수요자와 약간 무주택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돌렸다가 네. 현재는 무주택, 1주택, 다주택 모두 청약할 수가 있고 그리고 청약을 통해서 공급을 한 주택을 준공까지 시켜야 되는데 지금 청약시장의 과열은 준공 전에 분양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을 하기 위한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청약시장이 과열이 된 거거든요. 네. 사실 그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도록 막았던 건데 그걸 풀어주면서 이제 더 과열이 된 거죠. 맞아요. 이게 22년 9월 달에 미분양 주택이 32,000호에서 4만호로 한 달 만에 8,000세대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그 후로 계속 올라서 68,000까지 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결국은 실수요자 중심으로만 청약제도를 돌리면은 수요 위축이 계속 있으니까 미분양이 늘어날 것 같고 그러면은 경기 위축이 올 것 같다는 거였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대출도 열어줬지만 특례론 같은 거요. 네네. 근데 그 정도로는 시장이 당장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 쪽에서 그리고 또 투자 성향이 있는 수요층을 흡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분양권 전매를 허용해요. 당시에 저도 막 여러
자리에서 분양권 전매를 허용해야만 청약시장이 살아난다면 그 시장 문제가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일부 분양권 시장은 정말 벼락같이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분양권 시장의 그 건전성은 좋지 못하죠. 그러니까 네. 미분양이 해소되는 거는 월에 1,000건, 2,000건씩 해소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만 과열이 되고 있고요. 과열 지역 보면은 결국은 다 분양권 프리미엄 받고 팔려고 하는 이런 성향의 그 시장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조금 제도 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정책 다시 내볼 만한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들이나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청약을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청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가 방식으로 분양을 하니까 네. 주변 시세와 무관하게 해당 지역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하는 주택들도 비싸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네. 그거는 주택을 짓는 데 들어가는 직접비, 간접비, 공사비와 이자비 등등이 상승하면서 상승분이 반영되어 가지고 올라간 거지 네. 마진을 엄청나게 그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분양 가격이 지금 공공주택에도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2기 신도시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든 이런 주택의 분양과 청약은 열심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민영주택은 지금 분양 가격이 좀 선 넘었다 약간 이런 네.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과열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분위기도 전체도 뭐 내가 준공만 안 시키면 되지 다른 사람한테 전매하면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아주 과열 양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청약하지는 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종전에는 분양주택이 그래도 주변 시세보다는 쌌는데 요새는 주변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네, 하니까 맞아요. 굳이 그 주택을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해야 돼 청약을 받아야 되나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뭐 이렇게 안전마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이 근데 거의 주변 시세보다 최근에는 더 높긴 하더라고요. 네, 그게 그 절판 마케팅의 심리도 이용을 하는데요. 네. 지금 분양하는 주택이 보다 다음번에 분양할 주택의 분양가가 무조건 더 높아진다고 한다면 네. 지금 분양하는 주택이 싸다고 생각하니까 절판 마케팅 심리가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분양 청약 시장이 과열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시장은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될 것 같고 좀 정부가 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국토부가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일을 많이 하지 네. 못하는 시간인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아, 네. 아, 그리고 아까 저희가 서울에서 이제 공공 분양하는 것들 이제 마곡지구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네. 서울 근교 쪽에는 좀 볼만한 지역들은 없나요? 지금 3기 신도시나 2.2기 신도시로 공급하는 지역들이 다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들 네.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라고 하면은 그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택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없지만 지금 사전 청약이라든가 이런 대형 신도시 7개 9개죠 이제는. 네. 그러니까 하남 교산지구부터 시작해서 쭈르륵 나오는 이런 지역들이 다 서울 근교 신도시 지역들이니까 그리고 이런 요즘에 이런 3기 신도시들 얘기하면은 너무 멀어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네. 그건 2기 신도시 때도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사전 청약이라는 게 어쨌든 본 청약하기 이전에 공급하면은 되는 거고 이 청약 시장의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가 저는 좋아하지 않는 말이지만 먼저 당첨되면 그다음 고민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안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당첨되고 고민하셔도 피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청은 말 잘 확인하셔가지고 본인 지역에 거주하시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주택들은 해당 지역의 거주민에게 30%가 배정이 되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남양주 왕숙이든 고양 창릉이든 하남 교산이든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시 30%가 거주가 되고요. 네. 경기도 20% 거주되고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 50%가 거주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도 수도권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언젠가 내지 시간 오늘은 정부의 공급 대책과 뉴홈 사전 청약 소식 알아봤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백로였습니다. 1015번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이 외에도 오늘 상품 받으실 당첨자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